네, 안녕하십니까. 자료 해석 첫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자료 해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대략적인 설명을 하고 본 교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해석이라 하면 일단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 문제가 나온 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 199페이지 좀 펴주시고 199페이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일단 질문이 나오죠. 199페이지 보시면 다음 표는 어쩌고저쩌고 쭉 나옵니다. 질문이. 그 다음에 밑에 표가 나오고 마지막에 선택지가 나옵니다. 선택지. 선택지는 지금처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나오고 이거를 보기가 나오고 그 밑에 선택지에서 이 중에 옳은 게 뭔지를 찾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서 보면 그 202페이지처럼 202, 203처럼 선택지가 1번부터 5번까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나오는 보기가 나오는 경우랑 1번부터 5번까지가 나오는 경우. 요것만 좀 다르고요. 나머지는 질문과 표가 나오는 건 똑같겠죠? 네,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자료 해석을 잘 풀 수 있을까? 요거에 고민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적성 검사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하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거고. 그러면 이제 어디서 시간을 줄여야 되냐? 이거거든요. 어디서 시간을 줄여야 되냐?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가 어디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를 찾아야 줄일 수 있는데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자,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199페이지 문제를 보면 질문을 읽겠죠. 질문을 읽고 표를 뭐 대충 보고 선택지를 보게 될 겁니다. 자, 기억 딱 봤어요. 실업자 훈련 인원과 실업자 훈련 지원금의 연도별 증감 방향은 서로 일치한다라는 표현이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을 이해를 하고 그 위쪽에서 그게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밑에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크게 보면은 이 문제는 이 문제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 문제를 이해한 이후에 문제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 즉 풀이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용 수리도 그렇고 자료 해석도 그렇고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겠지만 실제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건 이쪽입니다. 풀이보다는. 풀이는 뭐 느낄 때 여러분들이 좀 오래 걸린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다 읽고 나서 문제 풀이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건 이해 쪽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이 이해에 걸리는 문제를 읽고 이해하는 것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의 핵심은 이해를 하는 과정이 공부량을 한 70%를 투자를 하시고요. 풀이를 하는 걸 한 30%를 투자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강의는 물론 이해와 풀이 둘 다 나오지만 문제를 어떻게 읽고 이해하는 게 빨리 할 수 있는지 여기가 이제 주 메인 공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선택지를 이해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선택지. 자, 우리가 표를 이해한다가 아니에요. 질문은 항상 비슷하게 나옵니다. 질문은 특이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표도 뭐 계속 돕니다. 계속 반복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하는 거는 시험에 나오는 거를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료 해석에서 표는 매번 바뀌어요. 질문은 항상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값어치가 있는 건 뭐냐면 선택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모든 공부의 초점은 선택지에 있습니다. 그럼 선택지에서 우리가 어떠한 표현이 나오는지를 공부를 해두시면 문제를 이해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고요. 문제를 이해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풀이 과정까지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선택지가 문장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크게 보면은 주어하고 수어로 구성이 돼 있죠. 주어하고 수어. 자, 여기서 지금 형광펜이 치진 부분, 이 부분은 나중에 강의할 때 계속 형광펜 칠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형광펜이 칠해지는 부분은 계속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형광펜 칠해진 부분을 볼게요. 연도별 증감 방향은 서로 일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연도별 증감 방향이 서로 일치한다는 표현이 이 문제에만 나올까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 나올까요? 네,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1조 원을 넘어 최고치. 요거는 조금 1조 원이라는 숫자가 독특하니까 1조 원을 볼 게 아니고 최고치를 기록이라는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표현도 여기만 나오고 끝날까요? 또 나올까요? 또 나옵니다.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증가율. 증가율의 7배 이상이다. 7배는 7배 대신에 8배가 나오고 6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증가율의 몇 배 이상이다라는 표현은 항상 나올 겁니다. 자, 적었다. 매년 적었다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무수히 보게 될 거고요. 매년 당
뭐뭐당. 요 표현은 보면 이렇게 분모분자 표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뭐뭐당이라는 표현하고 매년 많았다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시험 치시면서 정말로 좀 과장돼서 얘기하면 500번 이상, 1000번 이상 보게 될 표현들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형광펜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매우 여러분들이 자주 보게 될 거고 매번 보게 될 표현들입니다. 근데 형광펜이 아닌 부분들을 보도록 할게요. 실업자의 훈련인원과 훈련지원금. 이거는 이 표의 제목이 실업자의 훈련인원과 훈련지원금에 대한 표니까 나온 거거든요. 얘는 다시 안 나옵니다. 그쵸? 그 다음에 훈련지원금 총액도 안 나옵니다. 단어가 바뀌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반복되는 부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노란색 형광펜. 그러면 주어일까요? 수어일까요? 수어 부분이죠. 수어 부분. 자, 여러분들이 푸는 선택지에서 주어 부분은 지금 지나면 다시는 볼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수어 부분은 매번 반복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수어 부분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풀이 분수 비교도 해야 되고 덧셈 비교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죠? 그 풀이 누가 정합니까? 풀이는 수어가 정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어 부분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문장의 이해도 빨라지지만 이 문장에 대해서 나오는 시까지도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부는 주어가 아니고 수어를 얼마나 제대로 익히냐에 달려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자주 나오는 수어들을 단골 표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요게 여러분들이 이 표현이 30개에서 5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은 글을 읽을 때 글을 읽는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내가 항상 공부했던 그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고 자, 이 문장을 읽고 자, 연도별 증감 방향이 서로 일치한다는 게 무슨 의미지? 라고 하는 순간에 이 시험은 좋은 점수를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 표현 자체가 익숙해져 있는 상태, 아주 친한 내 베스트 프렌드가 나온 것처럼 보고 이 표현에 대한 걸 바로 인지가 돼야 돼요. 즉 글에 대한 인지가 빨라져야지 이해가 빨라지고 식이 자연스럽게 바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게 될 겁니다. 수로 부분. 이해되셨죠? 요게 여러분들이 그 자료 해석 점수를 올리는 방법이고요. 제가 학생들 이렇게 가르쳐보고 해보면 자료 해석은요. 심화 과정까지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 주력 과목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하면 하는 대로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선택지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새로운 단어를 읽는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의미를 이해한다든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읽게 되면 고득점이 안 나오고요. 이 부분들 다 내가 항상 보던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느낌으로 봐줄 수 있게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반복학습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고 표가 있고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푸는 방법. 자, 문제는 일반형이 70%, 매칭형 및 어림삼이 한 30% 정도의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 해석이 10문제 나오면 옳은 것 고르시오 또는 옳지 않은 것 고르시오라는 표현이 한 70%, 7문제. 한 3문제는 매칭형이나 어림삼, 계산하는 문제가 한 3문제 정도가 나오거든요. 요거는 이제 다음 파트에서 배우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10문제 중에 7문제가 일반 옳은 것 고르시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한 공부가 많이 해야겠죠. 그죠? 많이 해야 되는데 199페이지 다시 보시면 질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표는 199페이지에 다음 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정부 지원 직업훈련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나왔는데 첫 번째 줄에 나온 부분은 글의 표의 제목을 그대로 언급한 수준이죠. 그래서 자료 해석에서 질문은 큰 의미가 없어요. 첫 번째 줄에서 나오는 그냥 일반적인 언급이 나오고요. 뒤에 뭐냐면 옳은 것 고르시온지 옳지 않은 것 고르시온지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에서 질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택지가 서술형이면 선택지에 이렇게 서술형 글이 나와. 그러면은 질문은 간단한 거예요. 옳으냐 옳지 않느냐만 물어봅니다. 근데 선택지가 단답형이면 자, 선택지가 단답형이면 여기 나오는 글에 대한 내용이 질문에 들어가야겠죠. 선택지가 단답형이면 질문은 길어지고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선택지가 서술형인 시험은 질문이 그렇게 안 중요해요. 근데 선택지가 단답형인 시험은 질문이 중요해집니다. 볼게요. 자, 의사소통에 다음 중 일치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물었어. 그러면은 선택지에 해당되는 게 본문에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 서술형이니까. 이럴 경우엔 질문이 안 중요한 거예요.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선택지가 단답형이야. 선택지가 단답형이면 질문이 길게 나오면서 자, 다음 중 여기에 옳은 것은 그러면 그 옳은 것은 단답형으로 된 걸 찾기 위해선 질문을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지가 단답형이면 질문을 잘 읽으셔야 되고 선택지가 서술형이면 질문은 간단한 겁니다. 자, 응용수리 볼게요. 선택지 뭐예요? 단답형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뭐 쭉 설명 나와서 그래서 다음 중 A가 A는 얼마인가? 그러면 A에 대한 거 1번 200, 2번 210 이렇게 다 단답형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질문을 꼼꼼히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료 해석은 주로 선택지가 서술형이잖아요. 그죠? 이럴 경우엔 질문이 별로 안 중요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어때요? 매칭형하고 어림사는 선택지가 단답형이죠. 그죠? 서술형이 안 돼 있잖아. 글이 안 써 있잖아. 그러면은 얘는 질문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199페이지처럼 문제를 읽을 때는 그 문제를 질문을 꼼꼼하게 읽는 게 아니고요. 질문은 약간 스킵하듯이 보고 옳은 거면 동그라미, 옳지 않은 거면 X를 긋고 하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의 종류 및 형태가 있고 뭐 단골 표현이 선택지에 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단골 표현이 한 30개에서 50개 정도 나온다. 요 정도고요. 조금 이따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푸는 순서. 그러니까 자료 해석은 어떤 순서로 문제를 풀어야 되냐. 자, 보통 질문을 읽고요. 표 제목을 보고, 표의 특징을 보고, 선택지를 보고, 표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이런 단계로 푸시게 될 텐데 자, 요거를 우리는 조금 생략해서 간략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질문에는 표 제목을 다시 읽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질문은 여러분들 스킵하듯이 봐야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표의 제목, 이게 중요합니다. 199페이지를 예로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자, 보도록 할게요. 연도별 정부 지원 직업훈련 현황이라고 표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자료 해석에서 표의 제목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료 해석에서 표의 제목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표의 제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수준이 아니고요. 표의 제목은 선택지에 나올 때 안 읽어야 돼요. 필요 없는 얘기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의사소통에서 국어 문제에서 언어 영역 문제에서는 글의 주제, 제목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왜? 질문에 나오니까. 문제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치는 입장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시험에 나와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글의 주제는 무엇인가? 중요하잖아요. 자, 자료 해석에서 주제나 질문 물어보는 문제 본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질문이나 주제는 묻지를 않습니다. 자, 그럼 뭐냐? 이 표의 제목은 자, 연도별 정부 지원 직업훈련 현황에 대한 표인데 그럼 이 표의 내용은 연도별 정부 지원 직업훈련에 대한 내용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의 제목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겁니다. 표의 제목은 앞으로 우리가 수업하는 동안에 표의 제목은 제가 빨간색으로 선을 이렇게 그어서 선택지에서 가급적이면 안 읽는 쪽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만큼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A대학교에 다니는데 A대학교 기계과 자, 3학년이라고 칩시다. 자, 3학년이라고 칩시다. 자, 근데 만약에 여기 이제 모아놨는데 A 학교에서 기계과 애들만 모여 있어요. A 학교 기계과 애들만 모여 있어. 여기가. 자, 그러면은 뭐라고, 자, 3학년 나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긴 지금 A 학교 기계학과 기계학과만 모여 있어. 그럼 뭐라고만 얘기하면 되죠? 자, 3학년 나와라 라고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왜? 전부 다 A 대학교 기계학과이기 때문에. 그쵸? 근데 표의 제목은 뭐가 되죠? A 대학교 기계학과 3학년의 뭐 수강 신청 현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자, A 학교 기계학과라는 단어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 단어인데 표의 제목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표의 제목은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문제 풀 때 가장 지향해야 될 게 표의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아까 수로 부분은 우리가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수로 부분에 나오는 표현을 우리가 반드시 익혀야 된다. 그럼 주어는요? 주어는 다 읽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번 내용은 바뀌니까 내용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표의 제목 같은 단어들 이런 걸 안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어는 대략 간단히 읽고 수로 부분은 우리가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이렇게만 돼도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은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앞으로 강의 동안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이게 간단히 되진 않습니다.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질문하고 표 제목을 동시에 보는데 질문하고 표 제목을 봤을 때 옳으냐 옳지 않느냐만 체크하면 됩니다. 90%는. 나머지 10%가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인지 볼게요. 글이 길거나 질문이 아주 길거나 또는 질문에 숫자가 있거나 이런 아주 특이한 경우가 있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의 제목과 질문은 거의 그냥 스킵하듯이 넘기면 되는데 그러다 질문이 엄청 길다든지 질문이 길다는 얘기는 조금 긴 게 아니고요. 다른 문장이 2줄짜리면 걔는 3줄이나 4줄이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질문이 길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글이 길다는 얘기는, 질문이 길다는 얘기는 질문에 어떤 표현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또는 숫자가 있다. 숫자가 있을 때는 뭐 어떤 힌트를 주는 경우거든요. 요 두 가지 경우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는데 거의 안 나옵니다. 특히 NCS는 많이 안 나와요. PSET은 좀 나오는데 NCS 많이 안 나오니까 거의 질문하고 표의 제목은 크게 여러분들이 읽을 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뭘 봐야 되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 수업의 핵심, 아까 말씀드린 이 수업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단골 표현이 있고요. 아까 수로 부분, 주로 나온다고 얘기한 수로 부분 단골 표현이 있고, 두 번째는 자, 이 표라고 하는 게 내용은 매번 바뀌지만 표의 형태는 어느 정도는 패턴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패턴입니다. 첫째, 단위. 두 번째, 표의 종류. 세 번째, 각주입니다. 이거는 항상 여러분들이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단위, 표의 종류, 각주.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위, 표의 종류, 각주. 자, 단위는 뭐냐? 절대 수치냐, 상대 수치냐. 응용수리 때 배웠죠? 상대 수치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하게 될 건데, 상대 수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인데요. 퍼센트나 1인당 GDP처럼 당이 들어갔거나 지수거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상대 수치 배울 때 좀 더 자세히 배우자고요. 자, 단위를 본다고 하는 거는 절대 수치를 보는 게 아니고요. 상대 수치인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수치. 자, 절대 수치가 대부분이에요, 문제는. 대부분의 문제는 절대 수치인데 상대 수치가 나왔다. 즉 퍼센트가 나오거나 1인당, 지금 당이 나오거나 지수가 나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단원이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첫 번째 단원이 뭐라고 돼 있냐면 첫 번째 단원이 눈과 손으로 푸는 선택지. 좀 쉽거든요. 여기는 절대 수치입니다. 근데 두 번째 단원에 어려워질 때 상대 수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절대 수치 먼저 배우고 조금 실력이 커졌을 때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수치. 자, 그 다음에 표의 종류. 표의 종류에 맞는 주요 선택지.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표라고 하는 거는 일단 박스표가 있습니다. 박스표. 지금 아까 우리가 풀었던 199페이지의 표 같은 게 전형적인 박스표죠. 그냥 네모로 된 표입니다. 네모로 된 표. 자, 이런 표. 자, 이런 표 말고 표가 약간 특징이 있는 표들이 있어요. 그러면 특징이 있는 표가 나오면 그 표에서만 이 표에서 꼭 나와야 될 선택지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보자고요. 예를 들어. 자, 여러분들이 원그래프라는 거 한번 봅시다. 원그래프. 자, 원그래프. 제가 근데 꺾은선 그래프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꺾은선 그래프. 자, 꺾은선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자, 꺾은선 그래프는 언제 나오냐? 여러분들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언제 이걸 보게 되냐면 선거 때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게 A 후보고 이게 B 후보다라고 했을 때 A 후보와 B 후보의 지지율 차이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꺾은선 그래프를 만들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꺾은선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거를 굳이 만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표에서. 이걸 왜 만들었을까? 자, A 후보랑 B 후보의 차이를 보려고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일 거고. 맞죠? 자, 꺾은선 그래프의 목적은 첫 번째는 둘의 차이를 보려고 하는 걸 겁니다. 차이. 맞죠? 차이. 자, 두 번째는 이 지지율이 어느 정도 이게 오르고 내리냐, 어떻게 지금 오르고 있냐 내리고 있냐는 이런 증가율, 감소율 관점에서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표를 자료를 만들었을 거란 얘기죠. 목적이. 자, 그럼 목적이 이러하면 이와 관련된 선택지가 이 표가 이런 꺾은선 그래프가 나왔을 때 이런 선택지가 반드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어떤 표에서 랜덤으로 선택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표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택지들이 어떤 선택지냐. 딱 정해져 있는 선택지가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선택지들이 머리를 써야 되는 선택지들입니다. 표의 특징과 관련된 것, 단위와 관련된 것. 얘들이 어떻게 되냐, 머리를 써야 되는 선택지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이 내용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의 특징을 잘 분리를 하셔야, 표의 특징이 뭔지를 생각을 하셔야 나오는 선택지에 대한 이해도 빨라지는 겁니다. 계산식. 자, 예를 들어 각주의 식이 A는 B분의 C라고 했는데 표에서 A도 알려줬어. 표에서 C도 알려줬어. 그럼 B는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B는 안 알려줬어. 100% 물어봅니다. 100%. 그러면 B가 뭐가 돼요? 새로 산출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B라고 된 단어가 머리를 쓰는 선택지가 되고 선택지에 반드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 세 가지. 그렇기 때문에 단위랑 표의 종류랑 각주는 선택지를 보고 확인하는 게 아니고 미리 확인을 해서 선택지에서 찾는 겁니다. 요거를 꼭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지에서 마지막에 내용 확인하는 겁니다. 자, 다시 그러면 설명 드릴게요. 질문하고 표 제목은 같이 거의 스킵하시면 되고요. 표에서는 뭐를 봐야 되냐? 제일 중요합니다. 단위,
표의 종류, 각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위, 표의 종류, 각주. 그 다음에 선택지에서 확인. 자, 그러면 앞에서 쭉 설명했을 때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표현 포인트 첫 번째 단골 표현. 자, 두 번째는 단위랑 표의 종류랑 각주. 요거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 양대축입니다. 두 개입니다. 자, 단골 표현은 주로 어디서 나오냐? 수로 부분에서 나옵니다. 수로 부분. 수로 부분. 자, 단위랑 표의 종류랑 각주는 주로 주어 부분에서 나옵니다. 주어 부분에서. 자, 그런데 아까 주어 안 중요하다 했잖아요. 대부분의 주어는 안 중요한데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만 중요하기 때문에 걔만 미리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수로, 자, 여기서 단골 표현은 항상 나오는 표현들이잖아요. 얘는 표의 종류, 표의 단위랑 표의 종류랑 각주랑 상관없이 어느 표에서나 나올 수 있습니다. 어느 표에서나. 얘는 그 해당되는 표에서만 나올 수 있어요. 단위가 상대 수치인 경우에만 단위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요. 표의 특징이 없는 박스표에서는 안 나오고 표가 특징이 있는 표에서만 어떤 선택지가 나오고요. 각주에서 산출되는 게 있을 때만 산출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 자, 이거는 그냥 단순 계산이나 사실 확인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선택지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아주 어렵고 머리를 쓰는 선택지가 됩니다. 이 문제가 아래쪽이. 오케이? 그럼 이거를 머리 쓰는 선택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눈과 손을 쓰는 선택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시간에 공부하게 될 것은 눈과 손을 쓰는 선택지를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 어느 정도 수준이 생긴 이후에는 머리를 쓰는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자, 더 한 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지는 이렇게 나뉩니다. 선택지가 10개가 있다면 우리가 이제 선택지가 한 선택지가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4개가 있을 수도 있고 1번부터 5번까지 5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총 선택지가 다 합쳐서 10개라 그러면 100개라고 해볼게요. 이번 시험에 문제가 20문제가 나왔는데 선택지 합치니까 100개더라. 100개 중에 30개는 머리를 쓰는 선택지가 나옵니다. 100개 중에 30개는 대충 한 30개 정도는 머리를 쓰는 선택지가 나온다. 어렵겠죠? 출제자 입장에서도 난이도 조절을 해야 되니까 100개 중에 한 30개 정도는 어려운 게 나옵니다. 그럼 오지선다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나 2개겠죠.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요 정도는 머리를 쓰는 선택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40개. 40개는 손을 쓰는 선택지가 나옵니다. 손을 쓰는 선택지. 손이라는 게 뭐냐면 계산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항상 많이 나오는 표현도 있지만 그 중에 계산하는 문제가 있어요. 뭐 분수 비교라든지 덧셈 비교라든지 또는 곱셈 비교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을 쓰는 선택지. 사실 확인. 사실 확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표현은 이런 표현이에요. 뭐뭐는 매년 증가한다. 자, 매년 증가하는지 보려면 별다른 사고가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증가하는지 눈으로 보면 되잖아. 그 다음에 가장 높다. 가장 높은지 숫자 중에 보면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순위가 일치한다. 순위가 일치하는지 확인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사실 눈으로 푸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산이 필요한 건 솔직히 여러분들 계산을 머리로 하나요? 실질적으로 계산은 손을 빨리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을 쓰는 거예요. 얘가 진짜 머리를 쓰는 선택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을 하실 때 이런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면 이런 계산들, 분수 계산하거나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는 선택지가 머리를 쓰고 어려운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계산을 하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실제로 진짜 어려운 선택지는 이렇게 머리를 쓰는 선택지들입니다. 주로 어떤 거냐? 단위, 표의 종류, 각주.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표의 종류, 각주가 해당되는 머리를 쓰는 선택지와 그 다음에 손과 눈을 쓰는 단골 표현들로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출제자라고 한다면 머리를 쓰는 선택지와 손이나 눈을 쓰는 선택지 중에 어디가 더 애착이 있을까요? 어느 선택지를 더 좋아할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 시험의 그 목적을 생각하면 너무 뻔합니다. 여러분들 NCS 시험 외칠까요? 또는 피셋 시험을 외칠까요? 아니면 대기업의 인적성 시험 이런 거 외칠까요? 치는 목적이 뭘까요? 좀 냉정하게 얘기 드리면 머리 잘 쓰는 사람을 뽑고 싶다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을 뽑고 싶다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삼성 같은 데서 왜 매번 지사트로 시험을 뽑을까요, 사람을?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그걸로 뽑았더니 일을 제일 잘하니까 그걸 뽑겠죠, 그죠? 아니, 상식적으로. 자,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굳이 문제도 만들어야 되고 번거로워. 그냥 학교랑 학점으로 자르는 게 더 쉬운데도 불구하고 매번 시험을 쳐서 뽑아요. 이유는 그 시험을 쳐서 뽑으니까 걔들이 가장 양질의 일머리를 갖고 있더라. 이거 쉽게 말하면 일머리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무원은 왜 피셋으로 시험을 뽑을까요? 인사혁신처 처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5급 행정고시 뽑을 때 전공시험하고 피셋 중에 업무 연관성이 가장 높은 건 피셋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 그건 뭘까? 자, 피셋을 잘하는 애들이 일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NCS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쳐보셔도 느끼겠지만 이걸 머리 쓰는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험의 취지는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이 셋 중에는 여기가 가장 출제자 입장에서는 선호되는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이 선택지를 풀어서 맞든 틀리든 해야지 이런 거 풀어서 맞든 틀리든 만드는 것을 좀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얘가 출제자가 선호하는 선택지가 되긴 하나. 근데 여기서 선호한다는 건 뭘까? 그러니까 출제자가 마음에 들면 뭐 어떡할 건데. 그죠? 이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출제자가 선호한다는 얘기는 뭐가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답이 될 확률이 높은 선택지예요. 머리를 쓰는 선택지가 답이 될 확률이 높은 선택지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애들은 답이 될 확률이 낮은 선택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 칠 때. 1번이 어려워. 굉장히 복잡해. 그래서 나는 2번, 3번, 4번, 5번을 풀어. 그래서 옳은 거 고르셨는데 2번, 3번, 4번, 5번이 다 틀려서 그래서 답을 1번으로 찍고. 이런 일 많죠? 그 왜 그럴까? 그 1번이 답이 되거든. 왜? 머리 쓰는 선택지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머리 쓰는 선택지를, 머리를 쓰는 걸 안 배워서 못 푸니까 엄하게 4문제, 4개의 선택지 풀어서 하나 맞추는 거예요. 얘만 하나만 풀면 될 걸 가지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 무조건 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답이 될 확률이 매우 높고 머리 쓰는 선택지가 출제자들이 선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얘는 어때요?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선택지인지 뻔히 알지만 어려운 선택,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한 선택지 푸는데 1분 30초 걸릴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처음에는 얘 푸는데 1분 30초 걸리는데 2번부터 5번까지는 4개를 풀면 한 30초씩 해서 2분이면 돼. 그러니까 이건 1분 30초, 아니 2분 30초라고 할게요. 자, 요 4개를 30초씩 해서 2분이면 돼. 그럼 이게 더 빠르다. 이건 언제예요? 공부 안 할 때 얘기지. 평생 공부 안 하고 시험 칠 거예요? 이제 공부하고 시험 칠 때 됐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있잖아. 이 2분은 잘 안 줄어요. 한 선택지당 30초 걸리던 걸 아무리 줄여봐야 20초 이렇게밖에 안 줄어들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2분 30초 걸렸지만 나오는 문제 나오는 패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새로운 거 없어요. 조금만 익히면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여러분들 1분 이내로 이거 30초 내로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 쓰는 선택지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효율적일 거예요.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분수 비교, 덧셈 비교 이게 주요 선택지 아닙니다. 단위, 표의 종류, 각주와 관련된 선택지가 주요 선택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기 위에 있는 머리 쓰는 선택지를 주요 선택지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요 선택지. 주요 선택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선택지를 단골 표현이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주로 나오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테니까 제가 별 말 없이 주요 선택지라고 하면 별표 표시하세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단골 표현이다 그러면 형광펜 칠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은 하겠지만 그런 의미다. 주요 선택지, 머리 쓰는 선택지, 얘기는 단골 표현.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제가 아까 선택지는 보기 중에 옳은 것 고르시오랑 1번에서 5번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머리 쓰는 선택지, 즉 주요 선택지를 먼저 풀어야 될 것 얘예요, 얘. 자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주요 선택지를 먼저 푸는 겁니다, 얘는. 자 순서는 주요 선택지, 즉 머리 쓰는 자 여기는 문제 푸는 순서는 자 머리 쓰는 선택지를 먼저 풀고 그게 없거나 답이 아닐 때는 손을 쓰는 선택지를 풀고 마지막에 눈을 쓰는 선택지를 푸는 겁니다. 머리, 손, 눈 순서로 가는 거죠. 근데 얘는 어때요? 얘를 풀고 이거 선택지 소거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빨리 풀 수 있는 것부터 푸는 거예요. 빨리. 자, 빨리 풀 수 있는 속도가 얼마 안 걸리는 것부터 푸는 겁니다. 그게 뭐냐? 눈, 손, 머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문제를 풀 때 자, 요런 두 유형 중에 나는 보기 중에 옳은 것 고르시오가 더 쉬워. 나는 저게 더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하수나 중수입니다. 고수들은 이게 훨씬 나은 거죠. 왜? 5개를 다 풀 게 아니거든. 나는 거기서 중요한 애들만 골라서 푸는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더 고수들은 이쪽에 더 강하고요. 내가 근데 문제를 풀 때 나는 보기 중에 옳은 것 고르시오가 더 쉽더라. 라고 하면 합격이 쉽지 않습니다. 왜? 본인이 머리 쓰는 선택지를 풀기 싫으니까 얘를 푸는 거예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자료 해석 공부의 기본 방향이고요. 이제 본 패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눈으로 푸는 선택지와 눈과 손으로 푸는 선택지 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분수 비교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수 비교라고 하면은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 이제 제가 먼저 표현부터 보고 앞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195페이지. 자, 195페이지 보시면요. 195페이지. 자, 보시면 눈과 손으로 푸는 선택, 195페이지 보시면 여기 분수 비교에서 나오는 표현들을 쭉 정리를 해뒀거든요. 이거 나중에 볼 겁니다. 자, 여기서 밑줄이 그어진 부분을 형광펜 좀 칠해주시고요. 밑줄이 그어진 부분. 19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년 대비 증가율은 크다. 다음에 2번. 비중은 45% 이상이다. 3번. 비중은 40% 이상이다. 4번.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쭉 나옵니다. 밑으로. 내용을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증가율하고 비중입니다. 증가율하고 비중이 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수 비교라고 하면 보통 증가율하고 비중이 주로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증가율하고 비중. 증가율과 비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분수 비교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단골 표현의 핵심 단어는 뭐예요? 증가율과 비중이 되겠죠? 증가율과 비중. 자, 요거를 푸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증가율 식이 나와 있는데 T1분의 T2 빼기 T1 곱하기 100이 증가율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식을 이해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원래 200억이었어요. 자, 어떤 A라는 회사의 매출액이 2022년에는 200억이었습니다. 근데 2023년에는 300억이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나오는 질문이 전년 대비 증가율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증가율을. 자, 그러면은 저 문제를 푸는 식이 어떻게 되냐? T1이 뭐냐? T1이 뭐냐면 이전 시점입니다. 이전 시점. 그러면 2022년하고 2023년에서 T1은 여기가 T1이 되게 돼 있어요. T1. 200억이. 그 다음에 300억이 T2가 되게 돼 있거든요. T2. 그럼 저 식대로 그대로 넣으면 T1은 뭐냐면 200억이 됩니다. 200억. 분의 자, T2가 얼마냐면 300억이잖아요. 그래서 200억에다가 300 빼기 200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곱하기 10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몇 퍼센트가 나올까요? 300 빼기 200이 100이니까 그러면 200분의 100이니까는 저기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럼 곱해주시면 몇 퍼센트가 나오냐면 50%가 딱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풀면은 이게 지금 뭐 시간이 막 몇 시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풀면은 더 헷갈리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시고 저식을 간략화 하셔야 됩니다. 이론은 이렇게 나온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증가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증가율은 뭘까요? 증가하는 비율입니다. 비율. 증가하는 비율. 증가하는 비율이 증가율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했냐를 보는 거고요. 비교 시점, 기준점은 얘가 아니고 그 전 거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자, 첫 번째는 T1분의 T2 빼기 T1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없애야 될 거는 100입니다. 곱하기 100. 자, 이론상 곱하기 100은 해주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자, 200분의 300 빼기 200을 했어요. 자, 그럼 이게 뭡니까? 200분의 300 빼기 200을 하면 200분의 100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0.5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0.5가 몇 퍼센트입니까? 0.5가? 50%죠. 이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0.5에서 50%로 바꿔주기 위해서 곱하기 100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이게 맞냐 틀리냐만 판단하면 되는 상황에서 굳이 0.5에 100을 곱해서 50%로 바꿔줄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없죠. 바로 그냥 0.5가 됐든 0.3이 됐든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저 곱하기 100이라는 거를 머리에서 지워버리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기 곱하기 100을 안 쓰면 또 문제가 생기죠. 0.5랑 50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0.5는 50%이지만 만약에 식을 저렇게 해버리면 0.5%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교재에는 저렇게 다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거 교재를 내는 사람의 한계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저 100이라는 숫자는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풀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좀 식을 세워주면 좋은데, 자, 그러면 T1분의 T2 빼기 T1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두 가지 방법으로 좀 식을 써보자고요. 첫 번째는 T1분의 델타 T 이렇게 푸는 거고요. 두 번째는 T1분의 T2 빼기 1 이렇게 푸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식을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T1분의 T2 빼기 T1이에요. 자, 이렇게 있죠?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델타 T라고 하는 거는 T의 변화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의 변화량. T가 얼마나 변했냐. 그러니까 T2에서 T1으로 간 거를 이렇게 숫자의 식으로 보기보다는 요 자체가 결국 T의 변화량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더 편하죠. 자, 무슨 말이냐. 자, 200억에서 300억으로 갔어요. 200억에서 300억으로. 자, 그러면 얼마가 늘어난 거냐는 거죠. 말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는 거예요. 증가하는 비율이잖아요. 200에서 300으로 왔으니까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100이 늘어났죠, 100이. 자, 100. 이게 델타 T입니다. 그럼 식을 세울 때는 바로 여기서 200에서 300으로 왔으니까 요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200에서 200분의 100. 200에 있던 데서 100이 늘어났다. 얼마 늘어났죠? 50% 늘어났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런 식은 세우지 마시고 그냥 T1분의 델타 T라는 의미로 처음에 이해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T1분의 T2 빼기 T1이라고 하면 요 식을 요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요렇게 하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T1분의 T2 빼기 1 요렇게 바꿔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식은 T1분의 T2 빼기 T1 이게 증가율입니다. 증가율. 이게 뭐냐? 이게 배수입니다. 배수. 몇 배냐는 거죠? T1에서 T2가 몇 배냐는 거예요. 빼기 1이죠. 그죠? 그래서 배수 빼기 1이라고 해도 되고 이게 넘어가서 증가율에 1을 더한다고 생각해 주셔도 되는데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겁니다. 증가율에다가 1을 더해주면 배수가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매우 중요한 문제 풀이 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치면서 계속 이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증가율에다가 1을 더하면 배수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를 잘 숙지를 못하시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좀 응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 1 더하기 증가율은 배수니까 요거를 한번 요 문제에서도 한번 해볼까요? 자, 200억에서 300억이 됐어요. 몇 배가 됐을까요? 200에서 300이 됐으니까 200분의 300을 하면 몇 배죠? 1.5배입니다. 1.5배. 자, 1.5배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배수에 1을 빼주면 증가율이잖아요. 그죠? 여기다 1을 빼주면 몇 퍼센트 증가한 게 된 겁니까? 1.5배가 됐으니까 1.5배에서 1을 빼주면 뭐가 되죠? 네, 50% 증가가 된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수로 문제를 풀든 증가율로 풀든 상관은 없지만 증가율에 1 더하면 배수가 되고요. 배수에 1 빼줘도 증가율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를 조금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배 이상이라고 선택지에 나와요. 2배 이상. 자, 2배 이상이 나오면 2배니까 2에서 1 빼주면 뭐죠? 1이죠. 1은 퍼센트로 치면 100%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2배 이상이란 얘기는 100% 이상 증가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2배 이상이란 얘기는 뭐랑 같냐? 100% 이상 증가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120% 증가. 120%는 숫자로 치면 1.2입니다. 1.2. 거기다 1을 더해주면 2.2배죠? 그래서 배수로 치면 이건 2.2배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2.2배다. 2.2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1.5배로 커졌다. 이 얘기는 배수가 1.5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1 빼고 나면 뭐예요? 그러면 증가율은 0.5잖아요. 그래서 50% 증가랑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배수로 푸는 게 좋냐, 증가율로 푸는 게 좋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숫자의 상황에 따라서 증가율로 푸는 게 유리한 경우, 배수로 푸는 게 유리한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둘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30% 이상 증가, 30%는 숫자로 치면 0.3이죠. 그래서 배수로 치면 여기는 1.3배 이상.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1.3배 이상.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100% 이상 증가, 이건 뭐냐? 2배 이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자, 25% 이상 증가, 이거는 1.25배 이상.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가 B에 1.3배 이상이다. 이 얘기는 B에서 A 갈 때 증가가 0.3, 즉 30% 이상 증가했다. 이런 표현으로도 바꿔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수랑 증가율 관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문제 풀이가 아주 수월해집니다. 요거 여러분들 연습 한번 해보시고, 네, 자, 다시 앞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증가율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 T1분의 델타 T. 두 번째는 T1분의 T2 빼기 1. 즉 배수에서 1을 빼주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요것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증가율은 다른 거는 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감소율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거는 감소율이라는 단어나 이런 증감률 같은 거는 좀 여러분들이 말만 잘 바꿔주시면 충분히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감소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100을 똑같이 엎친다고 쳤을 때 T1분의 T1 빼기 T2예요. 잘 보세요. 증가율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증가율에다가 마이너스 해버리면 감소율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증가율은 마이너스 감소율입니다. 당연히 감소율은 마이너스 증가율이겠죠? 자, 그래서 증가율에다가 마이너스 값 붙이면 감소율이 되고 감소율에 마이너스 값 붙이면 증가율이 되는 식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물어보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거냐? 지금 활용하는 걸 써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 이제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감소율이 크다라고 문제에서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감소율이 크다. 감소율이 크다. 자, 그러면 감소율이 크다라는 얘기는 뭐랑 같냐면 증가율이 작다라고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소율이 크다는 얘기는 증가율이 작다. 부호가 반대죠. 감소율이 클 경우엔 증가율이 작다. 감소율이 작다라 그러면 뭘로 바꿔주시면 되냐면 증가율이 크다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증가율이 크다. 자, 그럼 이제 뭘 배워야 되냐면 아까 증가율, 감소율 구하는 걸 배웠는데, 그럼 증가율이 크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증가율이라고 하는 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T1분의 T2 빼기 T1인데 이거를 뭘로 바꿀 수 있었냐면 T1분의 T2 빼기 1로 바꿀 수 있었죠. T1분의 T2 빼기 1. 자, 그러면 증가율이 크다는 얘기는 요 값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T1분의 T2 빼기 1에서 1은 빼기 1은 커지거나 작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증가율이 크다는 얘기는 T1분의 T2도 크다는 얘기가 됩니다. T1분의 T, 즉 증가율이 작다는 얘기는 T1분의 T2도 작다는 얘기가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분수 비교할 때 아주 흔히 쓰는 배수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증가율이 크다 그러면 T1분의 T2가 커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증가율이 작다 그러면 T1분의 T2가 작아져야 됩니다. 이걸로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T1분의 T2로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 이 문제로 풀이를 쓰는 건데, 자,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것은 대소 비교 시에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자, 증가율이 누가 큰지를 물어봤는데, 자, 200에서 300으로 간 경우랑 300에서 500으로 간 경우 중에 누가 크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이게 이제 A고 이게 B인데 누가 더 많이 증가율이 누가 높냐라고 물어봤는데 A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나 B가 높다 뭐 둘 중에 하나를 했겠죠. 자, 200에서 300으로 100이 증가했으니까 200분의 100과 300분의 500에서 200이 증가했으니까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계산하기 좋게 숫자가 안 주어지니까 문제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도 풀 수 있지만 자, A는 200분의 300이죠. 200분의 300이 크냐 300분의 500이 크냐 요걸로도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요거 200분의 300은 1.5배인데 300분의 500은 1.5배보다 크니까 여기가 더 크겠죠. 그러면 증가율도 더 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대소 비교 시에만 사용해야지 실제 계산에서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200에서 300으로 간 거는 실제 증가율은 200에서 100이 늘어났으니까 이게 50% 증가가 맞거든요. 맞죠? 그런데 200분의 300은 1.5잖아요. 1.5. 그럼 1.5니까 그럼 증가율이 150%냐? 아니라는 소리예요. 아니라는 소리. 그래서 실제 계산 시에는 T1분의 델타 T 정확하게 계산하셔야 되고 대소 비교 시에는 T1분의 T2로 비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택지에 주로 뭐가 많이 나와요? 계산이 아니고 대소 비교가 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우 유용히 쓰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증가율이 크다는 얘기는 T1분의 T2가 크다. 증가율이 작다는 얘기는 T1분의 T2가 작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 감소율이 크다는 얘기는 증가율이 작다는 얘기니까 이건 뭐겠어요? 이 얘기는 T1분의 T2가 작다라고 해결하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T1분의 T2가 작다. 그 다음에 감소율이 작다 그러면 이 얘기는 증가율이 크다는 얘기니까 마찬가지로 T1분의 T2가 크다고 해결해버리면 모든 게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안 하셔도 괜찮겠다 이거예요. 이 부분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활용해서 그 문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증감률이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증감률. 이것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 여러분들 좀 헷갈려 하시는 표현인데, 증감률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비율이에요. 근데 이제 감소하는 비율에서
자, 예를 들어 100에서 90으로 갔다고 칠게요. 90으로. 100에서 90으로 가면 얼마가 감소했죠? 10이 감소했어요. 맞죠? 그래서 감소율은 얼마입니까? 감소율은 10%입니다. 감소했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10%가 아니고 플러스 10%예요. 그래서 감소율이라는 것도 절대값, 감소율이라는 것도 감소했으니까 플러스죠. 표현 자체, 숫자 자체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한테. 너 월급 얼마 줄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50만 원 줄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이너스 50만 원 줄었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마이너스 50만 원 줄었어? 그럼 마이너스는 플러스인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감소율이라는 단어 자체가 마이너스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수치는 플러스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값 씌워져서 무조건 플러스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증감률이고요.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는 증가율 플러스 1.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나오는 용어. 자, 주의해야 될 용어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 보면 증가율, 증가폭이 있는데 증가율은 증가하는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증가폭은 증가하는 실제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월급이 500만 원이었는데 700만 원으로 올랐다. 그럼 이제 이게 월급이 얼마 오른 겁니까? 200만 원 오른 거죠. 200만 원. 자, 200만 원이 오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200만 원에 대한 의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가액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증가폭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증가폭. 증가폭 또는 증가액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만 더 써볼게요. 증가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PCS에서는 잘 안 나오는 표현인데 약간 비모음 같은 건데 NCS 시험에서 몇 차례 특정 기관에서 나온 문제에서 증가분이라는 표현으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옳은 표현 아닙니다. 근데 시험에 나오니까 증가분 이런 표현도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 요거를 좀 주의 깊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오늘 일단 이 시간은 조금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계산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는 자료 해석을 공부를 하시면 첫 시간에 배워야 되는 아주 기초적인 사항입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고 살아왔을 텐데,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 차이를 얘기 드릴게요. 자, 우리가 100억에서 자, 120억으로 뭐가 올랐다. 매출이 됐던 뭐 회사 매출, 수입 이런 게 올랐다라고 해볼게요. 얼마가 올랐냐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20억이 올랐습니다. 20억. 그러면 얼마가 올랐냐의 대답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첫째, 절대 수치로 따지자면 20억이 올랐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비율로 따지면 몇 퍼센트가 오른 거냐? 20%가 올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20억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우리가 알 수 있고, 20%라 그러면 증가율이니까 그래. 뭐 충분히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죠.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맞죠? 20억, 20% 단위가 달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수치가 50%에서 70%로 올랐다고 한번 해봅시다. 50%에서 70%. 뭐, 어떤가, 점유율. 우리 회사의 마켓 쉐어. 시장에서 점유율이 50%였는데 70%로 올랐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얼마가 올랐죠? 20%가 올랐잖아요. 그죠? 자, 그럼 첫 번째는, 자, 20%가 올랐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20%. 두 번째, 증가율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자, 50%에서 20%가 올랐으니까 비율로 치면 몇 퍼센트일까요? 50분의 20이니까, 네, 0.4잖아요? 그러면 40%가 올랐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위에는 20억하고 20%는 구별이 되잖아. 20억은 뭐예요? 20억만큼 절대 수치가 올랐구나. 20%는, 비율이 20% 올랐구나. 근데 얘는 뭐가 됩니까? 20%가 뭐야? 이게 실제로 오른 값이 20%야? 비율이 20%야? 전혀 감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상대 수치의 증가분에 대해서는, 증가폭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붙여주는 거예요. 20% 포인트라는 P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퍼센트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퍼센트와 퍼센트의 간격입니다. 간격. 20%와 40% 사이는 20% 포인트예요. 이 문제도 50%와 70% 사이니까 20% 포인트가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거는 증가폭에 대한 얘기입니다. 증가폭. 그런데 50에서 20이 올라서 40%가 올랐다. 이 퍼센트는 증가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퍼센트 포인트와 퍼센트를
헷갈리는 건 아닌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매우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퍼센트 포인트와 퍼센트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상대 수치에서 주로 나오는 포인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종합주가지수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3,000포인트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주식을 만약에 안 하시더라도 뉴스에 나오잖아요. 자, 종합주가지수가 3,000포인트를 돌파했다 뭐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그럼 3,000포인트라고 했을 때 이게 실제로 뭐 3,000이 뭘까요? 저기 뭐 주식 다 팔면은 3,000조가 나오는 건가? 3,000경이 나오는 건가? 그렇잖아요. 그죠? 자, 포인트라는 건 지수도 상대 수치인데 100에서 출발해서 3,000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수는 대부분 기준 수치가 100이거든요. 이것도 상대 수치할 때 상대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은 30배가 뛰었다라는 의미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3,000. 그래서 결국은 종합주가지수라고 하는 게 3,000을 돌파하게 되면 이제 30배가 됐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어제까지 2,900이었는데 오늘 3,000이 됐다. 종합주가지수가. 그럼 얼마가 올랐어요? 100이 올랐죠. 요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포인트가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포인트. 종합주가지수가 100포인트 올랐다. 100이 올랐다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런 의미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퍼센트 포인트와 퍼센트는 꼭 좀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91.2억 원에서 뭐 예를 들어 91.2억 원에서 95.3억 원이라 그러면 이거는 얼마가 오르냐면 4.1억 원이 오릅니다. 4.1억 원. 그러면 증가폭은 4.1억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증가율은 계산해야겠죠. 이거를 계산해서 뭐 무슨 퍼센트가 나올 겁니다. 91.2분의 4.1 해서 계산해서 퍼센트가 나올 건데 제가 요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86.7%에서 96.7%가 되면 10%가 오른 게 아니고 10%포인트가 오른 거다. 그러면은 자, 증가폭은 10%포인트고 증가율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때 주로 나오는 문제. 이거랑 혼용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증가율이 10%이다 라고 얘기 나오는 선택지가 나옵니다. 이거는 틀린 거예요. 증가율은 10%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86.7분의 10이니까 10% 이상이겠죠. 10% 이상이다. 10%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111.2에서 122.2로 요거는 9.9%가 증가했거든요. 9.9%. 여기 또 마찬가지로 증가폭은 9.9%포인트입니다. 퍼센트 그 다음에 선택지는 증가율이 9.9%이다. 이런 게 나오면 틀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90페이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191페이지부터 그럼 본격적으로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